그동안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 자체 핵보유 문제는 금기시돼 왔습니다. 또 때로는 악마화돼 오고 범죄시화까지도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핵을 가져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국가들이 핵을 갖는 건 범죄 행위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비확산 체제의 모범생이었는데 그 모범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불량 국가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 비핵화할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 없잖아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부터는 비핵화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북한 비핵화는 그전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거, 하나는 우리의 핵에 의존하는 거. 근데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북한이 뭐 남한을 침공하면 도와주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 도와주겠지라고 어떻게 보면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런 환상조차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ICBM까지 가지게 된 상황에서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자국민들의 어떤 희생까지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게 북한이 ICBM을 갖기 전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기 이전에는. 근데 가진 이후에는 해구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늘 11월이면은 이제 미국 대선이 실시가 되는데 각종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이제 뭐 경합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걸로 판정이 나요. 다른 데서는 거의 뭐 비등비등해서 별 차이가 없고, 근데 그 경합주에서 요즘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좀 좁혀지긴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50%나 그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트럼프는 뭐 주한미군 유지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무려 125번이나 했다고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 할 겁니다. 근데 뭐 과거 4년 동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그때 주한미군 손대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면은 의회가 반대하고 뭐 여러 군데 반대할 텐데 가능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는 일기 때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기 때는 그 트럼프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비주류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외교안보 쪽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 의존하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뭐 동맹을 중시하고 비확산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하자고 하면은 대부분 다 반대하고 그건 안 됩니다, 아니오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처음에 한 80%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사회 쿠시녀 얘기가.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바꾸고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임기 말에는
그 아니오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로 줄어들고, 예? 80% 정도는 무조건 다른 사람. 근데 임기 말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 일기 임기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고 하니까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지금 말고 당신이 재선되면 그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재선될 줄 알고서 그래 그럼 그때 하자 이런 식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재선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재선이 되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은 임기 말처럼 80%가 아니라 거의 충성도가 100% 되는 사람들 위로 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기 말에 그 한 2달인가를 채 남겨놓지 않고 그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철군을 지시를 하거든요. 그때 미국 의회도 반대하고 뭐 유럽 국가들도 반대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말이 안 되니까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대응을 안 칩니다. 크리스 밀러라고. 요즘 여러분들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 가끔 이름을 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말에 국방장관 대응을 했고 만약 트럼프가 재선되면 국방장관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트럼프한테 당신 대통령 재선되면은 국방장관을 누구로 임명할 거냐 하니까 크리스 밀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크리스 밀러 트럼프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해도 트럼프가 철군해야 하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겼거든요. 얼마나 이제 마음에 들고 기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그래서 북한 핵과 미사일 계속 늘려가는데 주한미군 줄어들고 또 트럼프가 계속했던 이야기가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전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선되면은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도 줄이려 할 거고 전략자산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해구산 확장억제에 의존하는데 확장억제가 약화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트럼프가 뭐 아무런 대책 없이 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데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스스로를 뭐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지겠다고 하면 용인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트럼프가 그런 입장을 2016년에 보였고 측근들도 과거엔 금기시됐던 주제들 한국 자체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재선되면 논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 밀러 같은 국방부 장관이 유력시 된 사람이 그러고 그리고 요즘 엘브리치 콜비라는 사람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기에 국방부 부차관보를 했는데 뭐 거부 전략이라는 상당히 흥미있는 책도 썼어요. 전략가입니다. 이 엘브리치 콜비는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인물 2명 중에 1명으로 꼽혀요. 국가안보 보좌관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핵심 브레인이죠. 근데 엘브리치 콜비는 뭐 작년까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다 올해 와서는 보다 분명하게 한국의 핵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은 미국의 해구산에 그만큼 덜 의존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안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이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 왔는데 북한 핵을 포기하면은 뭐 북미 관계도 정상화시켜주고 북일 관계도 정상화시켜주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지금 제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우리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 핵을 가져서 핵균형을 이루는 거. 근데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게 되면은 북미 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 다 이제 북한 비핵화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된 거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그러고 그리고 북일 관계 정상화도 그러고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동북아 평화라는 게 불가능해지죠. 미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남북한 간의 핵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안보 불안을 의식해서 한국의 핵을 허용하게 되면은 북한 핵을 인정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 핵을 용인하면은. 그리고 미국은 지금 최대 관심사가 북한 핵을 포기 안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 최대 관심사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이걸 어떻게 좀 막아볼까 하는 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은 여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군비 통제 얘기를 하면서 관심만 갖고 있을 뿐이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보다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군비 통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비 통제에서 주안점은 뭐냐면 미사일입니다. ICBM.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을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은 그대로 두고 미사일만 가지고 협상한다고 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핵을 가진 상황에서 남북한 간 핵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핵 가지고 핵 감축 협상하고 미국은 미사일 가지고 협상하고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에 대한 뭐 개발을 중단하고 감축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북일 관계 정상화도 도와주고 또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실패한 방법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은 같은 돌부리에 계속 넘어지게 되면은 뭐죠 그거는? 바보죠? 예.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머저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해서 안 되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엘브리치 콜비라고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콜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석합니다. 명석하고 또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죠. 자꾸 이제 말 비비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자꾸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데 콜비는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끔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비현실적이다 이야기죠. 그리고 불가능하다 얘기죠. 이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북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이제 푸틴이 방북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중국하고는 5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죠. 뭐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거의 한 9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만 봐주면은 북한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푸틴 대통령이 올해 3월 달에 북한 자체 구상을 가졌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있는데 전문가 패널 갱신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수단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봐줄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제재에 의존해서 북한을 굴복하게 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사진은 김정은 시진핑 사진. 2019년에 시진핑이 이제 북한을 방북해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고 이제 푸틴이 방북하면 이런 식의 환영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주 발사장에서 푸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푸틴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도와주겠다. 정찰 위성 발사까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보다 오히려 북러 관계가 더 긴밀해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푸틴이 다시 방북한다면은 북한은 이제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개발까지 도와달라고 아마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본 두 명의 인물이 트럼프의 대표적 측근들로 거론이 되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 밀러라고 하고 전 국방부 장관 대행했고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엘브리치 콜비라고 이제 앞으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 밀러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 국방비 지출 너무 많다. 국방비를 한 50%로 줄여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국방비 줄이면은 해외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어요? 둘 수 없잖아요. 미군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미군 지원한 역할로 물러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해오고 미국한테 의존해왔는데 미국이 뒤로 물러선다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북한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지역에서 더 큰 안보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죠. 우리는 비핵 국가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핵을 갖지 않는 한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첨단 재래식 무기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잖아요. 2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미사일 포탄 떨어뜨려 가지고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가 3만에서 5만 명 정도 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은 순식간에 3만에서 5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아무리 좋아도 이 핵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밀러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뭐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입장 보이고 엘브리치 콜비는 대중견제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엘브리치 콜비가 흥미있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은 헤비급이고 중국도 헤비급이다. 근데 북한은 미드급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미드급인 북한 상대하다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제대로 상대 못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이 상대하고 중국은 북한이 이제 미국이 상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평화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평화 시대가 지속이 되니까 과거 같은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해군 병력도 그렇고 병력이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냉전 시대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시에 두 개의 전장을 소화할 수 없다. 그렇게 이미 결정이 난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1.5, 그러니까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역을 감당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막는 게 최선이다. 이런 전략인데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중동에서도 이제 그렇죠. 거기다 이제 한반도하고 대만에서까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네 개의 전장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LV치 콜비는 상당히 좀 전략가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미국이 모든 전장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한국은 이제 그 월성원전의 사용 해결만 가지고도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핵 가지면 남북한 간 핵 군비 경쟁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쟁도 이제 게임이 돼야 경쟁이지. 북한이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야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멈추자라고 북한이 먼저 핵 감축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따라오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핵무기 하나도 없으니까 북한에게 벌벌 떨고 있지만은 우리가 핵을 가지면은 개발하면 북한이 못 따라와요. 그러면은 북한이 먼저 그동안 말로만 합의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하자, 핵감축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한미 경계는 더욱더 평등해지는데 이 크리스 밀러 얘기 한미가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미 관계가 평등해진다라는 걸 굉장히 못 받아들여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크리스 밀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한미 관계를 보면은 이 한미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 같았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대등한 관계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가라. 원래 전시작전 통제권은 진보 세력이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보수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가져오고. 근데 전작권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도 보다 대등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대등해지는 거 이걸 겁을 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자식이 성인이 됐는데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계속 살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독립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도 국력이 많이 컸고 미국도 국력이 상당히 쇠퇴했기 때문에 계속 미국한테 의존하는 게 불가능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게 좀 빨리 오고 트럼프가 재선되지 않으면 그게 좀 더 늦게 올 뿐이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도덕적으로 핵무장하면은 마치 죄악시하고 범죄시하고 북한 같은 불량국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그 인도하고 핵을 가진 인도하고 파키스탄 불량국가예요? 이스라엘 불량국가입니까? 미국 그렇게 봐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하고 우호적인 국가들의 핵무장은 허용을 하고 자신들의 적대적인 국가들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지 무조건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다 적대시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이 핵가지면 다른 국가들도 다 핵가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가지인데 가장 어려운 게 핵물질 확보입니다. 핵물질을 아무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연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시설, 재처리 공장, 우라늄 농축 시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가 없고 또 일본은 한국이 핵무장 한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워낙 커서 일본이 갖기가 어려워요. 정치인들은 갖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이 워낙 반대 여론이 높아가지고 어렵고 대만도 갖고 싶겠지만 중국이 대만에까지면 곧바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우리가 갖든 안 갖든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지는 거지. 그동안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가지고 나서 가만히 있던 나라들이 북한이 핵실험 6번 할 때까지 하고 ICBM 여러 차례 쏴도 가만히 있던 국가들이 한국하고 무슨 원수가 됐다고 한국이 가진다고 갑자기 그럼 나도 가져야지 그러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학선論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그렇지만 무조건 이거는 너가 가질 게 못 돼. 예? 이런 식으로 쥐약시하고 금기시해 온 그런 논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실성은 별로 없고. 그리고 한때는 뭐 박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나, 뭐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런 얘기가 유행을 했지만은 이거는 더 이상 미국의 뭐랄까 지위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미중 양강 시대 뭐로 접어들었고, 근데 물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 최고의 군사 강국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10년이나 20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전체 총량에서는 최고의 군사 강국 지위를 유지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총량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해군력만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월등하게 앞선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해군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보다 뒤진다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조선업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조선업 분야에서 선박 제조에서 가장 앞서가 나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조선소가 지금 한 3개 정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만들든 뭐 만들든 이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죽어서 원자력 발전 수출하는데도 거기 미국 내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핵심 기술은 갖고 있지만 이거 발전소를 지을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우리 사회에서는 트럼프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하면은 뭐 인성이야 좀 못됐죠. 인종주의적이고 뭐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뭐 여자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뭐 도덕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훨씬 낫죠. 근데 지금 그동안 이제 일종의 산업 공동화, 미국에 있던 기업들이 낮은 임금 찾아서 외국으로 가면서 미국의 산업 인프라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이제 산업 공동화로 줄어들고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미중 간에 이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당장은 뭐 미국이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여기 서태평양에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 쫓겨날 거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가령 항공모함 2척이 둘 다 파손되거나 침몰한다고 했을 때 중국은 단기간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걸 만들어내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일단은 이 복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 미국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호주에 핵 원자력 잠수함 제공하겠다고 했지만은 언제 그 만들어질지 사람들이 장담을 못 해요. 그만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고 특히 해군력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군 병사 모집하는데도 제대로 이제 충분히 지원도 안 따르고. 그러니까 엘브리치 콜비 같은 사람이 우리는 중국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북한까지 상대할 수 없다. 굉장히 솔직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호소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뭐 총량에서는 미국이 당연히 앞서가는데 이제 이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 세계 GDP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세계 전체 40%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세계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경제 규모가 절반 정도나 되고 세계 전체에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는 미국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뭐 미국의 GDP, 미국의 총군사력 이거 하고 중국의 GDP, 총군사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지역, 중국이 있는 이 지역에서 놓으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브리치 콜비는 한국의 그 핵무장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 적이 핵무기를 갖는데 우리의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 언론들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당선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뭐 좀 여론을 몰고 가잖아요. 왜냐 바이든이 재선되면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안 할 테니까. 근데 원래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한. 바이든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는 게 사실 들여다보면 뭐가 됩니까? 남한만의 비핵화 정책이잖아요.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거고 2030년이면 200개 정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계속 한국만 이제 족쇄를 채우는 그런 정책인 거죠. 너희 지켜줄게. 우리만 믿어. 너희는 대신 가지면 안 돼. 근데 북한만 그러면은 핵무기를 늘려가는 거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중국도 지금 한 400개 정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 추정이 되는데 2030년엔 1000개, 2035년엔 1500개. 뭐 결국 이제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로 목표를 하는데 그럼 한미일 중에 핵무기 갖고 있는 거는 미국밖에 안 되고 북중러는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다 핵무기 늘어나게 되면은 이 동북아 안보 지형이 계속 북중러한테 유리하게 굴러가게 되고 한미일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냐 이거죠. 콜비 얘기는. 그래서 이 비확산 정책, 기존 비확산 정책이 그러니까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둘째가람이 서로할 그런 평화주의자지만은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거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한일 합방, 6.25 전쟁 다 경험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이제 그걸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적대국으로부터 침략 국가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주변 국가들과의 힘의 균형,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국하고 우리가 힘의 균형을 추구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의 균형을 가져야죠. 그래야 이 주변 국가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설령 오판을 해서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힘의 균형을 가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6.25 전쟁 때 3년간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시 경험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안보 불감증. 이건 진보나 보수나 다 마찬가지고 진보가 좀 더 많긴 하지만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도와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바이든이 맨 처음에 도와줬죠. 그러다 이제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몇 개월 동안 도와주지 못했죠. 트럼프는 자기가 재선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끊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지원이 끊길 거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이 취약점이 뭐냐? 민주주의 국가는 변덕스러운 여론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변덕스러운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되냐. 반전 여론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러니까 초기엔 당연히 도와주겠죠. 우리가 공격당하면은.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도와줄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서 공격당하고 나서 초토화된 다음에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서 읽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 읽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킬 외양간, 튼튼한 외양간 있으면 소리를 안 잃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과 핵균형을 이룸으로써 북한이 우리 오판을 할 여지를 없애게끔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 방식이죠. 그런데 아까 진보하고 보수 얘기했는데 무슨 그러니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하고 보수가 다 편향이 있는데 보수는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진보는 북한이나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좀 그런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향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좀 자주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작은 국가의 이제 국민이다 보니까 소국 의식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컸어요. 전 세계에서 보면은 한국 상당히 많이 인정합니다. 인정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18, 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보고 하늘로 생각을 했잖아요. 20세기, 21세기에 대한민국 지식인들 누구를 그렇게 보죠? 미국을 그렇게 보잖아요. 미국을 세계 중심으로 보고 하늘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국익이 뭔지 세계가 또 바뀌어가는데 한때는 중국의 시대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국이 공격당하고 패배하고 일본이 동북아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가 바뀌어가잖아요. 지금 미국 중심의 어떤 담극체제는 이미 끝났고 이제 미중 그 다음에 인도가 부상을 하면서 다극체제로 갈 거라는 거는 이제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거든요. 근데 동북아는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 안에서 이제 보는 이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좀 더 넓게 우물 밖으로 나와서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했을 때 당장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사회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좀 편견이 많아요. 북한 핵 그거 생존용 아니냐, 협상용 아니냐. 근데 북한이 ICBM을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CBM이 없으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지만 ICBM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쉽게 개입을 못 하거든요. 근데 ICBM도 액체 연료에다가 고체 연료,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까지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제 미 본토 앞까지 다가가는 핵잠수함까지 만들겠다고 해요. 이게 현상 유지를 위한 겁니까? 아니죠. 현상 타파. 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쫓아내겠다, 몰아내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북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헌법에도 명문화했고 2022년 그때부터 전술핵 무기를 전방에 실전 배치했는데 전방에 배치한 전술핵 무기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유사시 남한을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도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그리고 전술 유도무기, 북한이 그 핵무력 정책 법령이라는 걸 2022년에 채택을 해서 선제 공격까지도 정당화했고요. 이때 그리고 전술핵 운용 부대들 동원해서 남한에 대한 공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사시 핵무기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모의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그 위치가 대체로 한 고도 한 800 과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던 폭발시켰던 그 지점에서 이제 모의 핵탄두를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어뢰라는 걸 만들어서 유사시 남한의 항구를 초토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까지 지금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술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작년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신속 발사 가능한 고체 연료 ICBM도 시험 발사 성공했고 남한을 겨냥한 작전 지도도 이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공 800m
모의 핵탄두를 폭파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킬로톤 핵폭탄을 용산 상공에서 떨어뜨리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냥 핵무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전술핵탄두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위력이 10배 이상 되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한 것의 10배 이상 되는 수소폭탄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사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55%, 2023년에는 50%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50%도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을 나눠보면은 민주당은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공화당은 53%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민주당 목소리,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미국의 방어 의지가 한국 방어 의지가 더욱더 약화될 거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작년에 채택이 되고, 그러면서 한때는 한국이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조금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조사했는데 최정은 학술원 조사에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오히려 역대 최고. 그러니까 처음엔 기대를 걸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많은 국민들이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밀러라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올해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이제 이 자국의 방어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주도가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 무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원래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기 전에는 미국이 한국에 상당히 많은 전술핵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냉전과 함께 미국이 갖고 있던 전술핵 무기의 거의 대부분을 폐기해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한 200개 정도? 근데 100개는 유럽에 배치해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 탄두가 별로 없고, 전술핵 탄두 가져온 것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랑 모순이 되죠. 그리고 또 트럼프는 국방비 줄이겠다는 입장인데 전술핵 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에까지 배치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 입장에도 이건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다 안 맞는 정책인 거죠.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서도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럽 국가들도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토의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결국 그동안에 유럽 국가들은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국을 자기가 지켜야지 왜 다른 미국이 돈 대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것에 의존해서 방위비 적게 쓰고 대신 휴가 즐기고 이거 부당하다 이야기죠. 미국 그 유권자들한테 불리한 선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약 45억 달러, 그중에서 우리가 9억 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유지하려면 45억 달러 다 내라 이거예요.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임금까지도 다 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2023년도 국방 예산이 7,730억 달러.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2천억 달러를 썼으면은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쓴 게 뭐 4분의 1 4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고 트럼프 측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빅터 차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이제 재선되면은 한국이 핵을 가져도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스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이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기용되면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테리가 한 말이 1990년부터 트럼프가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해왔다.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올해 이제 전향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를 갖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리고 뭐 한국의 자체 핵 보유도 뭐 논의해 볼 수 있다.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15년인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우리가 갖고자 했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한다고 하지만은 동맹에 대해 차별적으로 일본한테는 그 해결료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면서 우리한테는 허용 안 하고, 근데 공화당 정부는 오히려 그걸 허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 행정부가, 때로는 공화당 행정부가 우리한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악마화해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야에서 뭐 무역 관련해서 이제 압박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미리 정확히 알고서 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뭐 유사시 결정만 내리면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장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핵물질 확보인데 핵물질을 일본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 지금은 이제 일본이 핵무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만 핵무장하고 우리만 동북아에서 비핵 국가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핵무장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 정도의 핵 잠재력은 갖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는 NP 체제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 보수 정부인데 보수 정부도 이걸 안 하고 있고 뭐 진보 정부도 그걸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너무 미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것도 요구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이제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NPT 탈퇴 우리가 한국에 핵무장하려면 NPT 탈퇴가 필요한데 마치 NPT 탈퇴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서 핵무장 찬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용호 전 의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1차 핵실험할 때 북한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1차 핵실험하고 하면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북한 외교관 추방하고 뭐 완전히 고립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려했던 것만큼의 제재가 닥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박인국 전 유엔 대사가 해관보 정상회의 관련 회의 4번인가 계속 참석을 했는데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은 한국의 이러이러한 지금 사정 때문에 뭐 한국이 NPT 탈퇴한다고 해서 한국한테 크게 제재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핵무장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식으로 뭐 이스라엘 핵 갖고 있지만 핵 갖고 있다라고 공표 안 하잖아요. 공표 안 하면 국제사회가 제재할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 무기나에 이제 핵무장한 다음에는 이제 북한하고 이제 한국은 핵군 축 협상, 이제 미국은 북한하고 이제 미사일 군비 통제 협상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뭐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야말로 안정적인 남북 협력도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Q&A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실험했을 때 맨 처음에는 미국이 제재를 좀 가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갔습니다. 왜 오래 못 갔냐면은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필요로 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테러하고 전쟁 수행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제재를 해제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습니다. 국익. 예? 국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뭐 NPT 이런 보편적인 규범 이것에 얽매인 나라가 아니죠.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너지면 일본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하는데 한국이 지원 없으면 전쟁 금방 끝날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포탄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가요. 근데 한국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에 보내면은 그 정도의 포탄을 미국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미국 갖고 있는 걸 보내고 또 유럽에 포탄을 보내면 유럽이 갖고 있는 포탄을 보내고 결국은 한국이 보낸 것만큼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나 절반 이상.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갈 포탄이 간접적으로 지원 안 되면 우크라이나도 지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가 있는데 지렛대는 생각 안 하고 외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일단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